체면도 버린 가난한 선비. 영남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다. 선비는 날마다 이리저리 양식을 구해 근근히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다. 인생 100년이 눈 깜짝할 사이라지만 일생의 계획을 세우자면 반드시 5, 6년을 들여 기반을 마련한 뒤에야 죽을 때까지 근심 없고 몸 편안히 인생을 누릴 수 있을게요. 지금 나는 날마다 하루벌이 일로 근근히 하루 양식을 얻을 뿐이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어. 이렇게 살다 늙어서 혹시 오래도록 병이라도 든다면 우리 식구 모두 자리에 누워 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나는 집 떠나 먼 곳으로 가서 미래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 오고 싶소. 5, 6년 동안 당신은 길쌈이나 삭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뗄나무를 주워오게 하면 그럭저럭 세월을 버티며 근근히 연명할 수 있지 않겠소? 아내가 그럴게요 라고 말했다. 가난한 선비는 마침내 집을 떠나 서울로 갔다. 무재상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여론을 살핀 뒤 가장 청렴하고 신망이 높으며 재주가 탁월하고 두량이 넓은 벼슬아치를 골라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 집 여종 중에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고 애인도 없는 자를 골라 예물을 주고 아내로 삼았다. 그러고는 여종의 남편으로서 주인에게 인사드리고 그 집 청소를 맡았다. 주인 내외의 지시를 받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소작세를 걷어오기도 하는데 모든 일처리가 정직하고 능수능란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 내외가 전적으로 일을 맡겨 집안에 무슨 일이든 선비와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대감이 관아에서 돌아와 조용히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뭐고? 본래 어디 살았느냐? 함경도 백성으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어릴 때 글을 배워 잠옷 물리에 깨쳤지만 집에 돈이 없어 고생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던 끝에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글을 배워 몰리를 깨쳤다면 한 데서 청소나 하고 있는 게 불만스럽구나.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와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도록 해라. 선비는 장부 관리를 맡아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큰 사랑을 받았다. 얼마 뒤 대감은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대감은 선비에게 재무일을 맡겼다. 관찰사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선비가 조용히 말했다. 사또께서는 누구보다도 청렴하셔서 관아의 돈을 한 푼도 쓰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지금 장부에 올라와 있는 돈 외에 은화 10만 냥이 남아있는데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나도 처리할 방도를 궁리 중이다만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했다. 평안도의 선비며 백성이며 병졸이며 아전들이 어떤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고 또 어떤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입니다. 5만 냥을 여기에 쓰면 그 부실을 모두 메울 수 있으니 사또께서 끼치신 은혜가 무궁할 것입니다. 나머지 5만 냥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중국 물건을 사와서 배에 싣고 삼남으로 내려가 일본에 팔면 곱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돈으로 통제용의 활, 화살, 칼, 창, 대포를 사다가 대동강을 방비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은 10만 냥을 모두 선비에게 맡겼다. 선비는 5만 냥으로 평안대 부실을 모두 메웠다. 나머지 5만 냥으로는 중국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동안 관찰사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관찰사는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늘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는 큰 도적이니 죽여야 옳다. 3년 뒤 선비는 다 해진 옷을 입고 서울로 돌아왔다. 선비는 아내인 여종을 시켜 안주인에게 알리게 했다. 제 남편 아무개가 와서 뵙자고 합니다. 안주인이 말했다. 대감께서는 5만 양을 도둑 맞았다며 항상 네 남편을 죽여야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평안도에 있을 때 대감께서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고 대감의 수행원들이 모두 이름난 무관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것을 챙겨주지 못했어. 만약 네 남편이 재빠르고 충성스럽게 관아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 집안에 이익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일을 꾸려서 집으로 온갖 물자를 연여 보내주지 않았다면 집안일 의지할 곳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네 남편의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네 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자세히 말해서 속히 떠나게 해라. 절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종이 그 말을 자세히 전하자 선비는 피식 웃더니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대감의 눈에 띄었다. 대감은 즉시 그 죄를 하나하나 꾸짖으며 커다란 곤장을 준비하도록 분부했다. 곤장을 쳐 죽이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다. 5만 양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만일 제가 그 돈을 훔쳤다면 감히 와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왜 자세한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대감은 잠시 곤장 치는 일을 멈추라 분부하고 곡절을 말하게 했다. 선비는 물러가서 선비의 의관을 꺼내입고 나왔다. 그러고는 계단을 올라가 손님의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함경도 백성이 아니라 영남의 선비입니다. 제가 대감이 부리는 여종의 남편이 된 것은 대감이 마땅히 평안도 관찰사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안도의 물산이 가장 풍부하기에 몸을 굽혀 대감을 섬기며 평안도의 물건을 사들여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에게 이득을 주려면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요 하늘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5만 양으로 먼저 평안도의 선비며 백성이며 병졸이며 아전들에게 이득을 준 뒤에 나머지 5만 양으로 장사를 해서 다시 10만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반은 대감댁에 이득을 드리고 나머지 반은 소생의 집에 이득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대감은 원금을 전혀 잃지 않았는데 왜 소생을 미워하며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속였다는 게 미운 것이니 이득이 있고 없고는 논할 바가 아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선비가 물러나와 가방에서 문서를 하나름 꺼내 안고 대감의 아들을 찾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 손님의 예로서 대감을 배웠소. 그러니 그대들 역시 나를 종의 남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오. 선비는 그동안의 전후사정을 다 말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일 대감을 속이지 않았다면 대감처럼 청렴한 분이 무슨 수로 5만 양을 들여 논밭을 살 수 있었겠소? 나는 5만 양으로 중국 물건을 사들여 배에 싣고 동네로 갔소. 거기서 일본 물건으로 받고 다시 서울로 가서 파니 서너 배 이득이 남았소. 그러나 그 물건을 취급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쓰고 공궁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잔치를 열어 소비한 돈 역시 적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쓸 돈을 헤아려 보니 땅과 집과 노비를 살 돈으로 10만 양이 있었소. 우선 좋은 땅이며 집과 좋은 노비를 가려 5만 양에 사들였으니 이는 대감께 돌려드리겠소.
이게 바로 그 소유를 증명할 문서들이니 그대들이 받아두시오. 또 대감께 드린 것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땅이며 집과 노비를 가려 5만 냥에 사드렸는데 이건 내가 가지겠소. 내일 그대들 고향에 노비들이 쌀 1,000섬을 실어다 용산에 부려둘 거요. 이건 그 5만 냥으로 산 땅에서 나온 것이요. 노비 한 명을 보내 이 좌계를 가져가 합해보게 한 뒤에 그대들 집으로 들여오도록 하시오. 마침내 가방을 뒤져 좌계를 하나 꺼내주었다. 과연 고향의 노비 수십 명이 수레를 세내어 쌀 1,000섬을 싣고 와 대감의 집에 들여놓았다. 대감은 한참 동안 큰 한숨을 내쉬며 경솔하게 꾸짖었던 일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해서 대감은 청빈한 가문으로서 맑은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